안녕하세요. 평양정 보통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남한으로 귀순한 지 1년이 되어가는 이기상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병력을 파병하고 그 대가로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뉴스를 접하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 돈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 쓰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북한에서 돈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현실이 너무도 개탄스럽습니다. 러시아 파병으로 번 돈이 또다시 김정은 일가의 사치에 쓰일 걸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동안 제가 대외경제성 무역국 간부로 일하면서 목격했던 모습들, 김정은의 사치품을 조달하고 그의 개인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온갖 명품들을 들여오는 과정들이 떠오릅니다. 주민들이 굶주리고 고통받는 와중에도 지도자는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외화를 펑펑 쓰고 있었죠. 러시아에서 들어온 그 돈도 결국 김정은의 사치와 허영심을 채우는 데 쓰일 게 뻔합니다. 그 돈이 정말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일 텐데 북한에서는 그 상식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군인들의 희생으로 벌어들인 외화가 지도자의 개인적 만족을 위해 흩어지고 말 거라 생각하니 참담한 마음뿐입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용기를 낸 만큼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대외경제성 무역국 간부로 5년 이상을 일했습니다. 아마 대외경제성이라는 곳이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듯한데요. 북한의 무역 수출입 업무를 관장하는 내각 중앙행정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기관에서 고위 간부로 일을 하고 있고요. 간부라는 자리까지 올라오는 것은 물론 힘든 일입니다. 그만큼 많은 대우를 받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평양의 아파트에 살 수 있다는 특권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니까요. 어느 정도냐면 강남의 아파트에서 고층에 살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출근을 하면 비서와 직원들이 저에게 인사를 하는 정도의 직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더 중요하고 은밀한 임무가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 일가의 사치품을 조달하는 일이죠. 때문에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오늘은 어떤 특별한 주문이 들어올까, 어떤 난관을 해결해야 할까 하는 긴장감과 동시에 일종의 짜릿함도 느껴지죠. 유럽의 최고급 명품들을 구입하고 그것들을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여오는 과정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덕분에 평소에는 보지도 못할 샤넬, 까르띠에, 듀오 등의 신기한 브랜드들도 알게 되었지만요. 저는 이 복잡한 과정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제게로 모이고 또 제게서 뻗어나가요. 때로는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보며 안전한 운송 경로를 계획하기도 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 그리고 중국 내 여러 도시를 잇는 복잡한 경로를 그릴 때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압박감 때문이죠. 중국 측 파트너들과의 은밀한 만남도 제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베이징이나 선양의 호텔 로비, 때로는 한적한 공원의 벤치에서 그들을 만나죠. 항상 주변을 경계하면서 말이에요. 그들과 눈을 마주치고 니하오 같은 인사를 나눌 때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그 순간 우리는 평범한 사업가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 국가의 최고 기밀을 다루고 있다는 생각에 짜릿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운이 좋았어요. 몇 번의 아찔한 순간이 있었지만 큰 문제 없이 임무를 수행해왔죠. 한 번은 세관에서 의심을 받아 짐을 검사당할 뻔했는데 극적으로 모면한 적도 있어요. 그때 느꼈던 공포와 안도감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점점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우리의 특별한 관계를 이해하고 눈 감아주던 중국 당국이 이제는 우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세관 검사가 더 빈번해지고 철저해졌죠. 자주 이용하던 경로가 갑자기 폐쇄되어 당황했던 적도 있습니다. 중국 내 파트너들의 태도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요청하면 거의 망설임 없이 들어주곤 했는데 이제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요. 지난주 선양에서 있었던 만남을 떠올리면 아직도 마음이 불편할 정도죠. 평소처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제가 새로운 운송 경로를 제안했을 때 리우 씨의 반응이 달랐거든요. 그는 차를 내려놓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요즘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죠. 리우 씨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부의 감시가 심해졌어요. 우리도 계속 이렇게 일하다가 언젠가 걸릴 겁니다. 그의 눈빛에서 평소에 없던 불안과 경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더 놀라운 건 그가 갑자기 평소보다 30% 높은 수수료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위험이 커진 만큼 그에 걸맞은 보상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앞으로 우리 사업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죠. 차 한 잔을 다 마시는 동안 리우 씨의 눈동자는 계속해서 주변을 훑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차잔 테두리를 따라 초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어요. 우리의 만남을 마치고 헤어질 때 리우 씨는 평소와 달리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마치 누군가를 피해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죠. 이런 변화는 리우 씨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너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요. 전화 통화 시 암호를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났고 만남의 장소도 더 은밀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바뀌었어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아예 연락을 피하기도 해요. 이런 불안감 속에서도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일터로 향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느낌이지만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고 저와 제 가족의 생존을 위해 계속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불안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큰 사건이 터지고 만 것이죠. 제가 관리하던 5형통급 컨테이너가 중국 대련항에서 적발되어 압수된 거예요. 이 컨테이너는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윗선에서 직접 각별히 신경 쓰라는 지시가 내려왔을 정도로 중요한 화물이 있죠.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죠.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나와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지만 보고는 해야 하기에 저는 곧바로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곧장 대외 경제성으로 향했죠. 차 안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더라고요. 사무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을 때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걸까요? 아니면 제 불안한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부장님 집무실 문 앞에 서자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시오. 부장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들렸어요. 부장님 앞에 서자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대련항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말을 꺼내는 순간 부상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볼 수 있었죠. 제 설명이 끝난 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부상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이기상, 이번 일은 단순한 실수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요. 최고 존엄께서 이렇게 알게 되시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줄기로 오싹한 한기가 흘렀어요. 보고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이 사건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직감했죠. 이제 제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제 운명이, 어쩌면 북한의 운명까지도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상황을 보고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부상의 호출을 받았어요.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제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야 겨우 노크를 할 수 있었어요. 들어오시오. 부상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들렸어요. 방에 들어서자 부상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천천히 저를 향해 돌아서더니 그 표정에서 심각함이 느껴졌죠. 부상이 입을 열었어요. 이번 선적에 최고 지도자님께서 직접 주문하신 특별한 물건들이 포함되어 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최고 지도자님, 즉 김정은의 개인 물품이었다. 이건 정말 큰일이었죠. 부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사실 최고 지도자님 분노가 상상 이상이요. 내가 직접 목격한 바로는 부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님께서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집무실에 있는 모든 것을 부수었다오 책상을 뒤엎고 컴퓨터를 던지고 심지어 측근 간부의 멱살을 잡고 고함을 지르셨고 무능한 것들 모두 처벌하겠다고 소리치셨어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김정은의 분노가 얼마나 격렬한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부장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다가 아니요. 지도자님께서는 이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색출해 가족들까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대외 경제성 전체를 해체하고 재편하겠다는 말씀까지 하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앉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거예요. 이해하겠소.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지도자님 분노를 풀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가, 아니 어쩌면 북한의 무역체계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 부장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이 상황이 단순한 업무 실수를 넘어선 국가적 위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정은의 분노는 마치 화산 폭발과도 같아서 그 파괴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았죠. 자네에게 절대적인 명령을 내리겠소. 부장의 목소리가 더욱 엄중해 있어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 화물선을 되찾아와야 하오. 최소한 그 특별한 물건만은 반드시 회수해야 하오. 알겠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부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이 일이 실패하면 우리 모두가, 아니, 우리 가족들까지도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거요. 자네의 능력을 믿으니 꼭 성공해야 하오.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가 최고 지도자의 분노를 산 일이고 제 운명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죠. 중국 당국을 설득할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더 위험한 방법을 써야 할까? 밤새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아팠어요.
그렇게 다음 날 아침 베이징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제 심장은 마치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현실감을 더해주었죠. 대외 경제성의 다른 고위 관리들과 함께 공항을 빠져나오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딱딱하게 굳은 입술을 혀로 적셔야 했어요. 긴장감 때문에 입안이 바싹 말랐고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베이징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었고 넓은 대로를 따라 수많은 차들이 물결처럼 흐르고 있었죠. 길가의 나무들은 겨울 탓에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지만 그 사이로 보이는 화려한 간판들과 대형 전광판들이 도시의 활기를 대변하고 있었어요. 평양의 고유하고 통제된 분위기와는 너무나 달랐죠. 과연 우리가 이런 세계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이 생각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외교부 건물에 도착해 회의실로 들어서는 순간 제 온몸의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기 중의 감도는 묵직한 긴장감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중국 측 관리들은 모두 똑같은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레이저처럼 우리를 향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굳은 표정에서 이미 거부의 기색이 역력했던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갈 때 마치 제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트가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의자에 앉으며 저는 손바닥에 식은 땀이 배어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수건으로 살짝 닦아내려 했지만 이내 또다시 땀이 배어나왔죠. 존경하는 중국 측 관계자 여러분,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내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건 아닌지 혹은 반대로 너무 작은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죠. 이번 사건은 단순한 밀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최고 지도자의 개인 물품이 포함된 매우 중요한 물품입니다. 말을 이어가면서 저는 중국 측 관리들의 표정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그들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입술 끝이 살짝 올라가는 것, 모든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으려 했었죠. 그들의 차가운 눈빛이 마치 얼음 조각처럼 반짝이는 것을 보며 제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정말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중국 측 대변인이 입을 열었을 때 저는 무의식 중에 숨을 멈췄습니다. 법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적용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고 마치 쇠망치로 못을 박는 것처럼 이렉이렉 끊어 말하는 그의 어조에 저는 내심 움찔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꽂히는 것 같았죠. 시간이 갈수록 저의 절망감은 깊어졌습니다. 제가 밤새워 준비한 모든 외교적 수사와 논리들이 중국 측의 완강한 태도 앞에서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계속해서 설득을 시도했지만 제 말들은 마치 단단한 한 유리벽에 부딪혀 튕겨 나오는 것만 같았어요. 회의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저는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중국 측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고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사건의 진정한 무게를 깨달았죠. 이것은 단순한 물건 회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북한의 국제적 위상, 그리고 어쩌면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던 거예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어두워진 베이징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죠.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한 걸까?
호텔방에 도착해 침대에 몸을 던지듯 누웠을 때 저는 불안과 결의가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후퇴는 없다는 거, 오직 앞으로 나아갈 뿐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베이징에서의 실패 이후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평양으로 돌아왔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공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평소와 달리 경호원들의 눈빛이 날카로웠고 주변의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저는 곧바로 대외 경제성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사무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김정은의 긴급 소환 명령을 받았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멍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김정은의 집무실로 향하는 복도는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 걸음마다 제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고 무릎이 꺾일 것만 같았죠.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어요. 숨이 가빠져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혀로 입술을 적시려 했지만 입안이 너무 말라 소용없었죠. 목을 크게 울렁거렸지만 침조차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복도 벽에 걸린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가 저를 노려보는 것만 같았어요. 그들의 눈빛이 넌 실패자라고 말하는 것 같아 고개를 푹 숙였어요. 발끝만 바라보며 걸었지만 그래도 초상화의 시선이 등 뒤로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집무실 문 앞에 서자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북소리처럼 온몸을 울리는 것 같았죠.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는데 손가락이 제멋대로 떨리는 거예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진정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금속 손잡이의 감촉이 제 손바닥에 생생하게 느껴졌죠. 문이 열리면서 나는 끼익 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운명의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바로 김정은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내 물건들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정은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죠. 무능한 놈, 이런 간단한 일도 해결하지 못하다니. 그의 분노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집무실 안에 물건들을 던지고 부수기 시작했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을 때 김정은은 제게 다가와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너와 내 가족 모두를 처벌하겠다. 그 순간 저는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김정은의 눈빛에서 분노 못지않게 불안과 초조함이 느껴졌거든요. 도대체 그 화물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때 김정은의 분노가 극에 달았던 걸까요? 그의 눈빛이 갑자기 변했죠. 마치 야수가 먹이감을 노리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더니 순식간에 제게 다가왔어요. 이 무능한 놈아. 그의 고함과 함께 갑자기 뺨에 뜨거운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김정은의 손바닥이 제 얼굴을 강하게 내리쳤던 거예요. 그 충격에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귓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고 눈앞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엄청난 공포가 밀려왔고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정은은 연이어 제 복부를 강하게 쳤어요. 이런 간단한 일도 못하는 내가 어떻게 고위 간부일 수 있겠는가. 그의 주먹이 제 배를 강타할 때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몸은 본능적으로 웅크려들었지만
저항할 수는 없었죠. 맞을 때마다 고통이 전신을 관통했습니다. 입안에서 피 맛이 났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제 자존심이었던 거죠. 이렇게 무력하게 맞고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김정은의 구두가 제 정강이를 곤두박질쳐 찼을 때 저는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고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과연 내가 충성을 바쳐야 할 지도자인가? 맞는 동안에도 저는 김정은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도 깃들어 있었죠. 마치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까봐 극도로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이 폭력 속에서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이 사건 뒤에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 제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요. 집무실에서 나온 후 저는 온몸의 통증을 느끼며 비틀거렸습니다. 눈물을 꾹 참으며 복도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회의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였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죠. 그래서 그 물건들이 도대체 뭐였다고? 한 고위 간부의 목소리였어요. 말도 못해요. 믿기 힘들걸요.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그 목소리에 묻어있는 조소와 비웃음이 느껴졌죠. 호기심에 사로잡혀 저는 문에 더 바짝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죠. 그게 말이야, 도널드 트럼프 그 양반에게 우리 지도자님이 보낼 선물이었다더군.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트럼프라는 말인가요? 무슨 선물인데? 다른 이가 물었습니다. 말도 못해. 고급 코코아 음료랑 골프 용품들, 그리고 트럼프 그 양반 서명이 들어간 개인 물품들이. 그래. 그리고 트럼프 타워 모형도 있었다더라. 완전히 트럼프 취향에 맞춰서 주문한 거였어.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진 것 같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라고. 말도 안 돼. 그러게 말입니다. 지도자님은 그 물건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지요? 하루라도 빨리 찾아오라고 난리시고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하찮은 물건들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거야. 이 생각이 제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어요. 순간 김정은의 과도한 반응, 그의 눈에 비친 불안과 초조함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트럼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물건들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은 단순히 충격적인 것을 넘어서 북한 체제의 본질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주체 사상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미국 대통령의 선물에 집착하는 최고 지도자의 아이러니가 제 가슴을 무겁게 눌렀죠. 더구나 이런 하찮은 물건들 때문에 제가, 그리고 아마도 다른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복도에 서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된 지금 제 앞에 놓인 길은 더욱 험난해 보였어요. 김정은의 폭력적인 행동, 그의 눈에 비친 불안과 초조함, 그리고 트럼프의 선물에 대한 집착이, 모든 것이 제가 알고 있던 북한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주체 사상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외국 지도자의 인정에 목매는 모습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죠. 게다가 이미 그 화물은 다시 찾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중국은 꼼짝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순간 제가 죽게 될 모습이 상상이 가더군요. 이런 하찮은 물건들 때문에 제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체제인가? 이 질문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러면서 이대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예전처럼 맹목적으로 체제에 충성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제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밤이 깊어 갈수록 제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체제 안에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제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불빛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걸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자유를 찾아 떠나야 해. 그날 밤의 결심 이후 저희 일상은 겉으로는 변함없어 보였지만 내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마치 이중 스파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대외 경제성으로 향하는 제 모습은 여전했지만 가방 속에는 탈북에 필요한 정보들과 약간의 비상금을 숨겨두고 있었죠. 김정은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트럼프의 선물을 찾지 못할 때마다 그의 편집증과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죠. 어느 날은 중간급 간부 하나가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숙청되는 걸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 간부의 가족들이 한밤중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온몸에 식은 땀이 흘렀죠. 다음은 내 차례일 수도 있어라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어요. 탈북 준비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져가며 탈북 경로와 방법을 찾았죠. 브로커와 연락을 취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매번 암호를 사용해야 했고 통화 시간도 1분을 넘기지 않았죠. 한 번은 제가 사용한 공중전화가 도청되고 있다는 의심이 들어 한밤중에 전화박스를 옮겨다니며 통화한 적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게 가장 괴로웠어요. 아내가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라고 물을 때마다 거짓말을 해야 했죠. 아이들이 이번 주말에 같이 놀러 가기로 했잖아요 라고 할 때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조금만 참자, 곧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을 다독이며 버텼죠. 드디어 탈출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가슴속은 폭풍 같았죠. 사무실 책상을 정리하면서 동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어요.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자는 제안을 거절하면서 마음이 아팠죠. 이게 마지막 일 거야. 저녁이 되자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에게 갑작스럽게 여행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죠. 아내의 눈에 의심의 빛이 스쳐 지나가는 걸 보았어요. 갑자기 무슨 여행이에요? 라고 묻는 아내에게 위에서 갑자기 내려온 명령이야.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해. 라고 대답했죠. 다행히 더 묻지는 않았어요. 밤중에 우리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아이들은 여행 가는 줄 알고 들떠 있었지만 저와 아내는 무거운 마음을 감추고 있었죠. 국경으로 향하는 길은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한 번은 순찰 중인 군인들과 마주쳐 숨도 쉬지 않고 숨어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국경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도와주기로 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강을 건너 중국으로 들어갔죠.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고 건너는 동안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어요. 뒤에 남겨둔 모든 것들, 그리고 앞으로 마주할 불확실한 미래. 강을 건너는 동안 아이가 울음을 터뜨릴 뻔해
가슴이 철렁했던 순간도 있었죠. 중국에서의 시간은 숨막히는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매 순간 북한 요원들과 중국 당국에 발각될까봐 두려웠죠. 낮에는 창고나 폐가에 숨어 지내고 밤에만 이동했어요. 한 번은 경찰의 검문을 피해 트럭 짐칸에 숨어 이동한 적도 있었죠.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울 때마다 가슴이 미워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아내와 눈물을 흘리며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라고 속삭이는 아내의 목소리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북한 체제의 실상과 김정은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 대한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제공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 특히 트럼프의 선물에 관한 이야기는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정보기관 요원들과 며칠 동안 밤새워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들은 제가 제공한 정보가 매우 가치 있다며 감사했죠. 물론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마트에 갔을 때 물건의 다양함에 압도되어 한참을 서 있었던 기억이 나요. 지하철을 탈 때마다 사람들의 자유로운 모습에 놀라곤 했죠.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 것도 큰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죠. 지금 저는 탈북자들의 한국 정착을 돕는 시민단체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죠. 가끔 평양에서의 삶을 떠올릴 때면 그곳에 남겨둔 사람들 생각에 가슴이 아파요. 특히 함께 일했던 동료들, 이웃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면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해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도 언젠가는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창문을 열면 자유의 공기가 느껴져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신나게 얘기하는 걸 들을 때면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여전히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지만 적어도 이제는 제 양심에 따라 그리고 제 가족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북한 주민들도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